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 AI의 굴기는 미국이 헛발질이다. 제가 볼 때 이게 중국이 여우처럼 이제 대응한 것 같아요. 미국은 지금 AI 위에 목숨을 거는데 중국은 AI 목숨을 안 걸어요. AI에다가 제조업을 붙이는 거예요. AI 기술을 같이 접합해서 원가를 30% 50% 떨어뜨리는데 이게 관심이 있어요. 알 수가 없네요. 저희는 화웨이 내에서 자생적으로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노래표를 진 건데요. GPU의 개수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HBM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량의 GPU가 팔리더라도 한국이 만드는 HBM의 수요는 2배, 3배, 4배씩만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5년 중국이 위협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중국은 왜 하필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 걸까요? 앞으로 미중 전쟁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펼쳐질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이었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100분간의 담판으로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맞는 걸까요? 1년짜리 시한폭탄을 조식에 맞춰놨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오로지 히토류를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 알맹이는 없는 담판이라고 봐도 그렇죠. 될까요? 예. 그러면 중국 패권 경쟁에서 시간이 결국 무기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시간을 더 길게 끌고 가면 중국이 불리해진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자가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4월 21일 검수를 시키면서 그게 석 달이 지나니까 히토류가 이제 미국에 스탁아웃 되는 거죠. 당장 첨단 산업에 생산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고 아주 타이밍이 그걸 이제 1년을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10월 말에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1년 뒤면 미국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 바로 직전에 끝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중국이 여우처럼 이제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누가 이제 지금 이 싸움에 갑이 나는 것, 이제 그걸 보여줬고,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을 보면 누가 이제 목이 말랐냐를 지도자들의 행동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와서 기다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는 시진핑 주석 귀에다 대고 뭐 얘기를 막 해요. 네.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시진핑 주석은 무표정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 시간의 싸움이 시진핑의 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은 중국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현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 기업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 주력 제조업이 중국에게 얼만큼 도대체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0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반도체와 바이오도 5년 내에 중국한테 밀릴 거다.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5년이 아니고 네. 우리가 중국보다 잘하는 거는 반도체와 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하나가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 5년 안에 중국이 반도체를 개척한다.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정도의 기술 수준이 그대로 갭이 유지된다고 하면 따라오기는 조금 어렵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뭐 이미 경쟁력이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5년 뒤가 되면 더 이제 갭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죠.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처럼 가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훨씬 유리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의 방산은 특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으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한국을 계속 살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것이 항공기라든지 예를 들면 ICBM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탱크나 장갑차 같은 재래식 무기에서 만드는 거고 중국은 항공모함을 3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텔스기를 성능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걸 양산을 해요. 그리고 달에도 올라가고 화성에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거기 갈 수가 있냐고요.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냐고. 지금 첨단 무기에서는 뭐 미국, 중국하고는 우리는 애초부터 게임이 안 돼.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과 중국의 실력은 서로 비등비등할 정도로 올라와 있다는 거고 우리는 뭐 핵잠수함 지금 연료를 뭐 겨우 이제 확보하는 정도인데 미국이나 중국은 핵잠수함들을 당연히 지금 운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은 중국에 대한 위기감도 많이 팽배한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로봇이 없으면 일을 못하니까 앞으로 1, 2년 안에 중국산 부품들은 다 제외하고 만들겠다. 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첨단 제조업에서 결국은 뭐 앞으로 AI가 뭘 할래 그럴 때 수학 문제 풀고 무슨 그림 그리고 하는 걸로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빅데이터에서 IP를 뽑고 그 IP를 갖고서 이제 AI를 만들고 그 AI를 로봇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로봇가 사람 대신 일하게 하는 것이 진짜 AI 혁명의 끝인데 AGI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공급망의 56%를 중국 기업이 이미 지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 없이는
이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산업 자체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상태가 온 거죠. 근데 우리 이제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보면 로봇가 춤을 추고 마라톤도 하고 권투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래요. 실생활에서 응용해서 쓰는 것, 그게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서플라이 체인이 붙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중국이 가장 발빠르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화웨이를 네. 그 통신 장비 만들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이요. 중국의 팹리스 회사의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예요. 미국이 제재하기 전에 전 세계 그 팹리스 중에서 랭킹이 한 7위 정도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이미 두각을 나타냈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탑10에 들어간 뭐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미 실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하웨이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AI 칩, GPU를 지금 설계하고 만들어요. 이것의 성능이 이미 H100 수준의 한 뭐 70에서 80 정도? 네. 그 정도 성능이 나는 칩을 이제 이미 만들고 있고, 화웨이가 그 사이 한 5년 동안에 투자를 하고 M&A하고 출자를 해서 107개 정도의 회사를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해요. 반도체, 소재, 장비, 설계, 제조, 반도체의 모든 라인업을 다 커버를 하는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파워풀한데 왜 우리가 그걸 잘 모르냐 그러면 화웨이는 비상장 회사예요. 공시의 의무도 없을 뿐더러 자료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는 SMIC나 뭐 우리가 익히 들어온 그 회사를 보면 안 되고 화웨이의 경쟁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다 알 수가 없네요. 저희는 화웨이 내에서 자생적으로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제 장비 하나가 EUV가 있어야 돼요. 모든 첨단 기술의 그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완벽한 이제 네덜란드 에미스의 독점인데, 이걸 중국이 지금 국산화를 시작을 했고, 이미 90나노 뭐 제품 만들어서 쓰고 있고, 60나노 성공했고, 지금 28나노 제품을 시접은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배후에는 화웨이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초정밀 기술인데 중국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또 AI의 굴기는 칠할은 미국의 헛발질이다. 미국이 2021년부터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칩, 기술, AS를 다 막았어요. 특히 이제 AI 칩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냥 풀어놨다가 막았다가 또 이제 이걸 풀어놨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았다가 완전하게 틀어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해야 되는데, 풀어줬다 잠궜다는 사이에 중국의 반발심하고 저항력만 더 키운 그런 결과가 지금 돼버린 거죠. 중국이 그런 것을 감히 엄두를 내지 않았었는데 미국이 제재를 하는 바람에 제재 역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뒀더라면 우리가 HBM을 어떻게 만들어, GPU를 어떻게 만들어, 노광장비를 어떻게 만들어 샀어야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다 끊겨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하면 통한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것이 중국이 최근 5년 동안에 당초 예상보다도 굉장히 빨리 기술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비밀입니다. 규제가 막 전방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알아서 자구적으로 뭔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다. 그렇죠. 무한대의 돈을 투여하고 최고 인력들을 이제 집어넣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를 하라는 것이 국가의 명령이에요. 미국 GDP의 60-70% 되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국산화하자고 맘먹으면 그건 뭐 시간이 문제일 뿐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하려면 중국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막 쏟아붓는 이 자본, 인프라, 돈들이 다 AI 시장이랑 로봇 시장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뭐 부채라던가 아니면 부동산이 곧 망가진다던가 이런 전망들이 다 양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내수가 안 좋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하고 국가가 해야 되는 첨단 산업에서 완전 별개로 간다는 거예요. 반도체나 AI나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두 자릿수를 계속 늘려요. 전통 산업은 뭐 주가도 엉망이고, 그런데 첨단 산업, 신산업, 미래 산업은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 거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 K자 리커버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게 더 심하다. 양쪽으로 가고 있다. 옛날 전통 산업은 죽고 그렇죠. 신사업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미국은 지금 AI 위에 목숨을 거는데 중국은 AI 목숨을 안 걸어요. AI에다가 제조업을 붙이는 거예요.
철강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노트북에 AI 기술을 같이 접합해서 원가를 30%, 50% 떨어뜨리는데 이게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AI 갖고 돈을 벌려면 제조업의 생산성이 30%, 50% 떨어지면 그 이익을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잖아요. 중국은 제조업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AI에다가 제조업의 빅데이터를 같이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조업의 코스트가 훅 떨어져가지고 경쟁력을 갖게 되고 거기서 이익을 AI 쪽으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AI는 최고가 맞는데 그쵸. 제조업하고 같이 붙여야 되는데 제조업이 이미 40년 전에 지금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민은 제조업을 갖다 붙일 빅데이터가 사실 없죠. 미국에는 제조 시설 자체가 없죠. 아예 그걸 지금부터 만들 수는 없다. 그렇죠. 철강 공장 지금 제가 어느 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냐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의 좋은 기회는 미국의 AI에 한국의 제조 기술에 빅데이터를 붙여서 여기서 한국에서 먼저 코스트를 30%, 50% 낮추는 투자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미국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한국의 제조업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패가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그걸 할 필요 없이 자기네 나라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도가 훨씬 빨리 나간다는 거죠. 이미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중국의 AI를 무섭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AI 플러스 제조업을 한다는 것, 그것에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거 정말 무섭게 봐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중국을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중국의 인재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많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중국 인재를 끌어안았다가 엔비디아의 핵심 기술이나 부품들이나 아이디어들이 유출되면 어떡하나. 실리콘밸리를 IC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IC가 인터그레이스 키트라고 하는 반도체 집적 회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다른 말로 인디아 차이나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7, 80%가 중국하고 인도 출신이라는 거죠. 실리콘밸리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피지컬 레벨에서의 시장은 이미 잡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중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냐고 그러는데, 결국은 거기도 이제 컨트롤 하는 거죠. 핵심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인력들이 들어가서 작업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시안이나 우시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금 돌려요. 핵심이 되는 공정 안에는 거기는 이제 한국 엔지니어만 들어갈 수 있고 기술 보호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산이 아니라 R&D는 아이디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천재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딥시크다. 중국에서 회사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에요. 연구원이 130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거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중국 인재들의 실력 AI 세계 정상 수준이라는 거죠. 기밀이 누출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젠슨 황은 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한 부분에 복선을 사실 깔고 있죠.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누가 중국을 가장 잘하냐면 중국 엔지니어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 엔지니어들을 활용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 저걸 이용해서 저걸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죠. 특히 이제 AI 칩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놨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막았다가 H200 고성능 칩을 다시 풀어서 수출하겠다? 이렇게 지금 검토한다는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푼다는 거잖아요. 고성능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 한국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게는 좀 호재인가요? 지금 우리는 그 노래표를 진 건데요. GPU가 들어가면 그 옆에 6개 또는 8개의 HBM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AMD가 하든 또 엔비디아가 하든 중국의 하웨이가 하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제 HBM 칩입니다.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것은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하이닉스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중국은 아직 HBM3나 3E나 4를 못 만들어요. 누가 돈 벌든 간에 거기서 우리는 같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 AI 산업에서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에요. 앞으로 그럼 한국 반도체 산업은 누가 이기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HBM 메모리, 요 메모리의 수요가 무지 폭증하는 거죠. H200 또는 루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GPU의 개수는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HBM의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량의 GPU가 팔리더라도 한국이 만드는 HBM의 수요는 2배, 3배, 4배씩 막 늘어나는 거죠. 더 고성능 칩이 팔릴수록.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슈퍼사이클에 이제 봉착하게 된 거고, 결국은 생산을 하거나 증설을 해서 그 수급을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AI 광산에서 정말로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네. 그런 카드를 우리가 지금 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중과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이 가면 그 미래는 어떤 시나리오로 갈 것 같으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것은 제조에서는 이미 중국이 1등이고 무역에서도 중국이 1등이고 결국은 기술은 미국이 1등, 중국이 2등이지만 기술의 진짜 의미는 표준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스탠다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건 전부 미국식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이 기술에서 완전히 갈라서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표준을 쓰는 나라하고 중국 표준을 쓰는 나라 두 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고요.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는 중국식 표준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방 세계는 미국식 표준을 따르게 되고, 그럼 세계가 두 개의 기술 표준으로 갖게 되면 서방에 팔려면 미국 기준으로 만들면 되지만 글로벌 사우스에 팔려면 중국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제조회사들은 두 배의 이제 R&D하고 코스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네요. 부담이 2배네요. 그렇죠. 앞으로의 이제 전쟁은 기술 다음엔 표준 전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금융에서 싸움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조업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비결이 뭐냐? 달러 프린터를 갖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으로 핸드폰을, 자동차를, 배터리를 수출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오는 건 뭐냐는 거죠. $100짜리 종이잖아. 그거 한 장 뜯는데 돈이 얼마냐? 20센트, 30센트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세상 천지에 마진이 99.8%가 나오는 그런 이 제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게 바로 US 달러잖아요. 그렇게 프린터로 찍어도 되는 것은 오로지 한 나라 기축통화국 세계 패권국만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너지 이펙트죠. 그래서 미국이 그걸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이고,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제조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그것은 영원한 금융의 모습일 뿐입니다. 뭐 핸드폰을 그렇게 만들고 로봇을 그렇게 만든들 미국이 FRBG에서 프린터 찍어가지고 거기서 돈 갖다가 쓰고 사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은 금융을 누가 지냐 하는 것의 싸움이고, 그건 바로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국은 첫 번째는 경제력이 1등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군사력이 1등이어야 되고, 그리고 세계가 다 그 나라 돈을 써줄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경제력, 국방력, 그리고 외교력, 이것이 합쳐진 이제 종합예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이 그럴 수 있겠냐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먼저 경제 규모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야 돼요. 중국이 자기네 기준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보면 2050년 그 정도를 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그 갭이 얼마나 줄어지냐는 걸로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미중의 미래 전쟁은 지금은 기술 전쟁이지만 아마 스탠다드 표준 전쟁, 그 다음번엔 금융 전쟁,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 한 2단계로 더 진화할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다시 좀 현재로 돌아와 보자면 지금 미중 갈등이 잠깐 멈췄다고 보고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막 격화하고 있는 단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는 어부지리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이 갑자기 이제 대만 문제를 왜 들고 나왔냐. 새로운 총리가 같이 임해서 대단히 계산된 전략적인 이제 발언일 것 같아요. 거기엔 뒷 배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최근 뭐 한 7년, 8년 동안 중국과 같이 싸웠지만 리더로서의 면이 많이 지금 빠진단 말이에요. 진흙탕 개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가 조금 자잘한 싸움을 대신해 줄 필요성? 이걸 절실하게 느끼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하게 되면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위치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의 싸움을 거는 그 형국이 지금 벌어진 것 같고, 대만 문제를 갖고서 왜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냐고 그러면 지금 중국이 세계 넘버 2고 뭐 인류 운명 공동체를 얘기하고 다 같이 뭘 잘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덜 떨어진 그로사우스가 질문하는 거죠. 중국 그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너는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섬 하나도 통일을 못하면서 무슨 뭐 인류 얘기를 그렇게 하냐. 체면이 이게 깎인다는 겁니다. 1대1로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만도 컨트롤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그걸 건드리게 되면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이슈는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둘이 싸우는데 누가 그럼 최대 수혜자냐? 그것은 미국이죠. 대만으로 포가 날아갈 판이고 뭐 이러는데 그랬을 때 대만이 불안해지죠. 미국이 전화하는 거죠. 불안하지. 무기 좀 살래?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팔죠. 그래서 대만 문제를 건드렸다 그러면 미국은 항상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싸움 구경하고 무기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패가 미국한테 생긴 거죠. 그럼 미중 패권 경쟁 관계에서 한국이 참전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위중이 서로 치고받을 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부지리하는 수를 잘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천행으로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2차 대전 이후에 첨단 기술은 다 미국에서 나왔지만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 세계 1등은 중국이고 2등이 한국입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미국에서 기술이 나왔지만 미국은 공장이 없어서 못 만들고 중국은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어요. 근데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를 미국과 중국이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 비하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미중의 약점을 요거를 잘 레버리지를 걸면 당당하게 그런 가격의 폭등을 슈퍼사이클을 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기술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인 이제 R&D하고 지원을 해서 황금알을 낳는 닭을 다이아몬드를 낳는 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다 반도체 AI에 돈을 몇십 조씩 퍼넣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걸 못하고 있죠. 네. 지금 시간을 계속 지체할 상황은 아니에요. 미중의 상황에서 현재는 우리가 개 한 마리만 키워도 돈을 버는 구조지만 그 개의 수명이 오래 길지 않다. 그래서 그 개의 수명이 오래 가게 하려고 하면 제대로 지원해서 진짜 이런 그대로 초격차, 미국과 중국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금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중 전쟁의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펼쳐질지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꽉 잡는 시간 월드꽉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